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참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분할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도 좀 빠져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 FMC 의사롭고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서야 드디어 좀 소화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요일 시장 안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섹터, 오늘도 음식료 업종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김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어떠한 흐름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내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의 분위기부터 오늘 한국 증시의 분위기까지 전체적으로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보시다시피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무려 1.5% 이상 내리면서 39,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 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건데 그 의미는 즉슨 아주 탄탄한 기업들, 우량주 중심으로 큰 폭의 급락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도 무려 0.7% 하락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량주들, 블루칩들은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9% 약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서도 하락폭이 어느 정도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내린 가운데 나홀로 올라간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9%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드디어 정규장에서 $1,000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037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에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편입되어 있었다면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크게 올랐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간밤에 9% 이상 올랐는데 이 종목 하나만으로 주가가 440포인트 이상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당 $1 오르면은 전체 지수가 약 6.6포인트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아마 전체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오른 것은 물론 실적도 좋지만은 엔비디아가 만약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00 선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대 1로 분할을 하게 되면 $100 선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인텔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은 3,591억 원을 코스피 안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호실적을 나타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사실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따라갑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를 걱정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2024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 이상 급증 흐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5% 이상 증가 흐름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2025년이 돼야지 오더컷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주가도 함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엔비디아 하면은 게임 쪽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게이밍에서 어느 정도 팔았느냐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쪽에 계속 매출을 발생시키려면은 SK 하이닉스나 이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결국에는 반도체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이 표인데요. 빨간 표가 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쯤이 되면은 전체 D램 중에 HBM 매출 비중이 이제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HBM은 하나를 팔더라도 더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선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SK하이닉스 주가가 단순히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이 고객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HBM 쪽에서 조금 더 큰 매출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약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퀄 테스트,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퀄 테스트가 현재 좀 불발됐다라는 보도를 내놓았고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 3%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가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이 되면은 약 30%가 HBM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현재 추정치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선 지지부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코스피가 1% 이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까지 올려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얼마나 상승하느냐 그리고 그만큼 주가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를 잘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오늘의 시그널 또 만나보시죠. 네, 이 실적을 힘에 업고 식품업계 최근에 힘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김인가 봅니다. 이 틱톡에서 김밥을 먹는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에 김밥이 좀 인기가 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양이라는 기업이 만든 냉동김밥이 트레이더조에서 한 달도 안 돼서 250톤 분량이 완판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을 입어서 냉동김밥 수출 금액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최근 500%가량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냉동김밥의 인기, 이 김밥에 대한 인기가 이 김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동김밥의 인기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김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된 건데요. 김이 지금 또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음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과자나 이 라면이 수출의 역군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눴는데 김도 상당한 양의 수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 증가폭 역시나 좀 유의미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수출 시장 안에서 김이 또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검은 반도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한국 식품에 대한 건강 이미지도 더해졌고 그리고 맛과 품질, K푸드에 대한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김밥 그리고 김의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자극한 건 김의 도매 가격입니다. 이 100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대비 8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김의 수요, 김밥의 인기가 김의 상승을 김 가격의 상승을 자극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요인이 김 가격 상승을 좀 자극했습니다. 우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아프리카, 중동뿐만 아니 122개국으로 김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 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재고율이 평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공급이 더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김을 포함한 수산물들에 대한 구매 수요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가격을 좀 인상하는 데 더 자극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김 관련 기업들 이 김값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CJ제일제당에서 10%에서 30%가량의 김값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김 브랜드죠.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에서도 일제히 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원 F&B에서도 좀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5%가량의 인상 김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이 수산물 관련된 섹터는 4%가량 하락세를 했는데 이렇게 김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오늘 우리 기업의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정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그리고 풀무원이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 달에만 9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조 시푸드 역시나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김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올해 도매 가격이 10월까지는 상승세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풀무원에서 해상김을 사용한 물건을 내놓았다, 제품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상김이 기후변화에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김 공급단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풀무원의 방향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식품단 안에서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섹터는 어떻게 될지, 다음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경제 데이터도 사실 좀 강했고요. 오늘 외국인 자금도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이 매파적인 FOMC 의사록 그리고 실업수당, PMI 지수가 생각보다 견조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같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 국내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최근 시장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금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이 시장에 좀 큰 폭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국내에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 발열이나 그다음에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못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선 위를 유지하다가 오늘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음전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제 견인할 만한 업종이 없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오늘 장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K팝 그리고 K신재생 이렇게 K를 붙일 수 있는 업종들만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이런 업종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개가 꼈을 때 시장에 안개가 꼈을 때는 호실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빛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처럼 오늘 K 붙일 수 있는 것들, K푸드 그리고 K화장품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건 좀 화장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화장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 업종들이 호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배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자면 결국은 수출 호조라는 거거든요. 어제부터 수출 호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띠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중일 이제 삼국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던 최근에 판로가 이제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이 우리 화장품 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또 환율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자면은 위안화 대비했을 때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일본 여행을 많이 가듯이 마찬가지 반대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개선되어 있는 실적이 더 나아질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 업종 그중에서도 변동성이 있는 한국 화장품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4일 금요일 시장 오후 2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우리 시장이 흘러갈지 지금 시장 지수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지금 2,700선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1.16%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 하락하며 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의 수급 동향은 어떠할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4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도 오늘 좀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물을 출회합니다. 기관 투자자 어제까지 7거래일째 매물을 좀 담아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50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매물을 출회합니다. 지금 이러한 특징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갈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시장의 수급적 특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오늘 흐름이 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급적 특징이 어떠한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대표님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뭐 음식료, 화장품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네. 네. 형님이나 아빠가 이제 쉬고 있으니까 그렇죠. 밑에 동생들이 열심히 지금 바치고 있는데 네. 그게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섹터가 쉴 때 네.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그다음에 지금 전력기기도, 전력기기, 일부 조선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우상향하고 있는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이쪽은 또 조정도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그 무거운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정 섹터로의 쏠림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부인은 했지만 여전히 지금 로이터를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도 이제 거짓말을 해서 그런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말 듣죠. 예, 그래서 로이터 통신 말을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잘 되니까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무너지면 반도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이닉스도 좀 같이 따라서 내려가 버리죠. 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박 기사를 냈음에도 개인 투자자는 외국 기사를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좀 주춤한데 그래도 음식, 전력기기, 화장품 섹터들 부지런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또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붙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금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힘든 하루다. 두 분 다 한숨을 쉬시네요 오늘. 좀 힘든 하루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가 부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3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줄 알았는데 대선이 있다 보니까 좀 9월에는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잘 움직였던 쪽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했던 쪽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 장 전에 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로이더 쪽에서의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함께 멱살 잡고 끌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1,370원대고 나와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좀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이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팀장님 역시나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의미하게 보여지고 있는 수급적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의 수급적 특징도 체크를 해보겠고요. 우선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는데 SK 하이닉스 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HD 현대 일렉트릭 담아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차를 담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기아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K 스퀘어 어제도 담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SK 스퀘어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KC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LG 엔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완전히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별로 계속해서 변동이 좀 큰 상황입니다. 시간별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두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룡전기, 네 번째로는 테크윙,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HLB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YC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S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하고 있는 현재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주가가 조금 괜찮은데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솔루션, 네 번째로는 일진전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 가운데서도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시장 나란히 1, 2, 4위 기업들을 전부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미코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M,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투도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을 고루고루 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 재룡전기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우양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녀공장, 네 번째로는 TSE,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HD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GST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인그루드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 특징주 종목들을 가져와 주셨는데 저희 그럼 HD 현대엘렉트릭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전력 수급은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수급이 또 가장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네. 뭐 외국인들이 너무 정직하게 산다. 그러게요. 좋은 회사만 그냥 계속 사죠, 그냥. 예, 좋다고 하면 그냥 사고 나쁘다 그러면 파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던 데가 전력킥인데, 오늘 그 말을 비웃는 듯이 박스권을 그냥 아예 뚫어버리고, 조그마한 박스권이었는데 신고가를 내버리고 있는데,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돼서 이제 여기는 뭐 미국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 뭐 중국산 변압기 견제 수혜, 중국에 원래 이제 중국산 이 변압기가 미국 시장에서 한 20% 가까이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퇴출되면서 그거를 이제 멕시코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회사들이 이제 채우고 있는 중인데, 미국 자체 기업은 뭐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채우는 비중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나라들이 그걸 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HD 현대일렉은 지금 미국에다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울산에도 증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도 뭐 다른 작은 이 여타의 그 전력기기 회사들보다 네.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올라서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포워드로 보면 한 23배, 24배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뭐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기가 난리죠. 오죽하면 지금 뭐 원전에 뭐 신재생에 수소까지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 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확보하면 발전하면 뭐 합니까? 이게 끌어올 수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LS 그 마린 솔루션까지 올라가는 거는 다 가는 거죠, 이제. 뭐 모든 전기 붙으면 다 가는 겁니다, 지금 스치면.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중대형 변압기를 주로 만드는데 이익률도 한 12%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익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단 쇼티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여전히 그 외에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다 좋게 봅니다. LS 일렉트릭 다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을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해서 요즘에는 현대 일렉트릭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장인데 대장 역할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승세 정말 상당합니다. 최근 상승세가 정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 수요, 전력 관련된 섹터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력 섹터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까지 단단하게 받침되고 있는 좀 큰 종목들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의 확대, 그리고 이익률 개선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어서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까지 어떻게 더 뒷받침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또 바로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왜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네. 오늘 좀 삼성전자발 뉴스냐 혹은 로이더 통신 쪽의 뉴스냐, 어느 쪽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로이더 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죠. 로보부터 시작해서 CXL이라든지 HBM 관련 뉴스들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내보낸 적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삼성전자의 자존심이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악재란 악재는 대부분 다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와주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낼 필요가 있긴 하나 물론 그것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블랙웰 대기 수요가 없고 여전히 지금 H백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만약에 블랙웰이 나오게 된다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만들수록 다 매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수율단에서의 문제라든지 혹은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던 발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해결이 된다면 엔비디아에 다시 한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이것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주가가 눌렸을 때 주가에 대한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120선을 좀 살짝 그 부근에서 눌리는 경향이 있긴 해도 그때를 기점으로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120선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20선 아래로 뚫고 내려갔을 때는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사실 내가 100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0이라는 현금을 모두 다 몰빵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입니다. 신규 접근을 할 때는 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75,000 라인대까지 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72,000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해서 삼성전자 매수할 그런 기회를 좀 포착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술적인 문제 측면에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이 측면에서 가격적인 위치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75,000선, 85,000선입니다. 터치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더 공격적으로 좀 진입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GS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반도체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네. 뭐 미국 시장이 지금 핫한 이슈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시킬 거냐. 열이 많이 발생하면 전기 소모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뭐 구글이나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 보면 주요 IT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효율성, 전기 요금을 덜 내기 위한 방안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는 더 이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순행식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냉각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설비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핫한 상황이고요. 버라이즈 홀딩스인가 뭐 이런 하는 회사에서 BRT라는 이제 그걸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 미국 시장 컨트롤 C, 컨트롤 V 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순행식 관련된 회사들은 상장되는 회사가 별로 없고요. 지금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좀 냉각 방식은 완전 다른데 이건 차세대 이제 냉각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아예 그냥 그 액체가 물이 아니라 물에다가 이거 반도체 컴퓨터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좀 불납니다. 이제. 근데 이게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에다 넣는 건데 그 용액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보면 SK에서 주로 개발하죠. SK 이노베이션 자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SK 엠무브라는 데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데가 GST고요. GST가 이제 원래는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같은 이제 가스나 이런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고 납품처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TSMC에도 납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일단은 이게 액침 냉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관련된 회사가 KN솔이라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KN솔이라는 회사도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잘 안 쳐지는 K엔솔. K엔솔이라는 종목도 오늘 밑거를 좀 달았지만 오랜만에 좀 시세를 내는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둘 다 액침 냉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사고요. K엔솔은 이제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온 거고 GST는 조금 본인 독자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여파가 이렇게 액침 냉각 시각까지 좀 펼쳐진 상황입니다. GST는 특히나 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중요한 기술력인 만큼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네, 화장품 관련주 잡아주셨네요. 네, 어떻게 인그루드 보고 계시나요? 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그렇죠. 계속 나와주고 네. 있고 전거래일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들,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엘프뷰티라는 기업이 호실적 나오면서 1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물론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자체는 좀 생각보다 얕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엘프뷰티라는 기업이 이제 중저가라든지 굉장히 저렴한 화장품들, 특히 10대라든지 20대 초반에 좀 여성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저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화장품이랑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고가 라인보다는 중저가형, 특히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라인에다가 트렌드가 굉장히 민첩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엘프뷰티를 지표를 보고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화장품 트렌드, SNS라든지 혹은 색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특히 여름철 선케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업도 선케어를 좀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선케어를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OTC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 이슈에 따라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이슈는 주가에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슈는 지금 현재 나와 있고 대외적인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도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이 그럼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 더 판단을 하기 위해선 수급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윗골이 달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화장품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수급에 대한 기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화장품 섹터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화장품 시장 키워드는 또 미국 시장이랑 선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섹터 관련해서도 이 인그루드 랩 잘 가고 있고 또 팀장님께서 저희 코너명과 맞게 수급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잘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이건희 대표님, 김시흠 팀장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럽연합 안에서의 AI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세계 최초로 AI 법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뭐 재판이나 소송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 기업이나 또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법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그 AI가 우리 지금 삶에 많이 이제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제대로 뭐 마련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난 3월 달에 유럽 의회가 AI 법안을 이제 가결을 시켰고 이번 주에 EU 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일단은 AI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AI 법안이 일단은 확정이 됐다는 이런 것 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유럽 의회 또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거쳐서 EU 관보에 게재가 되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이 같은 절차, 남아있는 절차를 감안하면 아마도 한 달 뒤쯤에는 발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AI 기술 유형별로 뭐 1년 내지는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범용 AI 모델에 관련해서는 이제 발효일로부터 1년 뒤에 이 법을 적용받게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2년 뒤 시행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 안에서 세계 최초의 AI 법안이 또 승인이 됐고 전면적인 시행은 아마 2026년 중반 이후부터일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유럽연합 안에서 이제 승인이 된 거니까 유럽연합 안에서의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기준으로 그 규제 대상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AI 시스템의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법의 규제를 적용하는지 말지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내 사업자가 만든 AI 시스템을 뭐 그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된다면 그러면 그 AI 시스템을 만든 국내 사업자도 이 EU AI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라 해도 이 자신이 그 자신의 자사가 EU AI 법안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AI 법안을 지금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21대 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회기를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법안 발의까지는 됐는데 그게 지금 통과가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감안해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21대 국회 안에서 통과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도 과연 그 규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혹은 산업진흥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맞서면서 국회에서도 좀 쉽게 통과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규제를 먼저 높여놓으면 일단은 AI 사업자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글로벌 업체를 쉽게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진흥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AI 기본법을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조금 규제를 하나씩 붙여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AI 산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또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에 좀 많이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많아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제 최초로 사실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면은 또 한국에서 참조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AI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도전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전력 소요량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 가상화폐 이런 관련 산업의 전기 소비량이 2026년까지 2022년에 한 2배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발 이 전력 수요 증가는 앞으로 어떤 우리로서는 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또 AI 관련해서 이렇게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런 센터들은 또 한 24시간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원자력 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 같은 그런 다양한 에너지원들의 적절한 배분 전략이 중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련 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뭐 결국은 전기 요금의 인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국전력이 그동안 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또 재무 상태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또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한 1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현재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로 지어져야 되는 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규 수요가 한 7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더 앞으로 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뭐 건설 수요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또 변압기 같은 전력 관련 장비도 아마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쪽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뭐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한국 기업들에게 받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 받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네. 관련해서 이제 통상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도 전망을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참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할 것을 지시를 하면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무역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뭐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이런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뭐 25%에서 100%까지 지금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명분은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제 미국은 설명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이제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이 조금 뭐 문제가 된다, 혹은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혹은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비시장적인 관행을 지금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조치를 좀 지시한 겁니다. 네. 일단은 미국 측에서 먼저 여러 가지 카드를 내걸었고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판 보니까는 슈퍼 301조 법안도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쪽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도 이제 미국의 조치가 이런 WTO 규범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즉각 시정하라 촉구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미국 방산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도 지금 내려놓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도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중국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법률 전문가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실제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조금 어느 정도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또 이력도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는 한국이 무조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결국은 또 우리나라도 또 중국이 하나의 큰 경쟁자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조금 주춤한다면 그 틈을 우리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품목을 예를 들면 전기차나 배터리를 예로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중국 업체들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운다든지 혹은 합작 투자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중국 업체들이 뭐 미국만 시장이냐, 네. 미국 말고 또 다른 시장을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만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유럽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죠. 우리는 기업들이 열심히 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오히려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면 그쪽에서는 또 우리가 불리한 가격 경쟁력으로 또 뭐 불리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철강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제품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떤 쿼터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국이 조금 주춤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뭐 그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철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시장, 뭐 우리나라한테 또 직접 수출을 많이 늘릴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가 또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중국이 또 이 철강 제품을 뿌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불리해지는 그죠. 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역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말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 업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좀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철강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성 이슈를 안고 좀 크게 올라갔었는데 말씀처럼 사실 한국 측에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우리가 뭐 미국 측에서 중국 쪽에 더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다른 국가로 만약에 수출하게 된다면은 한국 쪽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이 카카오에 약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골프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뭐 갑자기 또 역대 최대를 경신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네,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계속 이제 결정해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골프존에 대해서 75억 원이 부과되면서 역대 최대다. 그죠, 네. 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카카오가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그 기록이 다시 경신됐습니다. 이 카카오톡 이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게 해커가 오픈 채팅방에서 임시 아이디를 알아낸 뒤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유 아이디를 알아내고 이걸로 이제 친구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뭐 이거를 또 판매했다. 뭐 이런 이제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최소한 6만 5천여 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보보호위원회 분석이고요. 근데 카카오가 이제 이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됐고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이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갈 때 이제 별명으로 원래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누구인지 알게끔 했다 요거 것 같은데 네. 카카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이게 해커가 그 비식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이지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카카오 측의 주장이고요. 이렇게 뭐 물론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부분을 소명을 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예고한 상태이고요. 또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조금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골프존의 경우에는 한 수백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건이었는데 한 7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말씀드렸듯이 뭐 카카오의 주장입니다. 뭐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고 네. 또 피해 규모도 더 적은데 과징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이지 마땅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 관련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리고 전력 수요의 증가, 공급의 부족, 이러한 현상들이 정말 여러 가지 섹터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AI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추가 전력 수요 양에 대해서 지금 그 전망치를 더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2030년까지 323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이 정도량이라면 현재 뉴욕이 1년간 쓰는 양의 7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양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킨더무건의 최고 경영자인 리처드 킨더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좀 다른 원료단에서 에너지를 좀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떤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렇게 SOFC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요. 이 고체 산화물로 만들어진 이 전해질을 이용해서 연료와 산소의 결합 반응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석탄가스도, 바이오가스도 좀 다양한 연료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두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연료 대비해서 50에서 60% 높은 발전 효율을 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SFC가 도심 전력 자급률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이 발전원과 좀 꽤 멀리 있는 위치입니다. 바다와는 좀 멀리 있는 위치여서 이 발전소가 도심 전력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도 걸리고 한계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 FSC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곤 하는데요. 우선 바다나 풍력이나 태양광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기상 조건의 제한이 좀 없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연료만 잘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전력이 비교적 좀 충분히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계를 극복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에너지의 생산 소비도 가능하고 석탄 에너지와 다르게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낮다 하는 점에서 다른 재생 에너지 그리고 다른 에너지와는 좀 비교적 좋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SC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드러나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두산 퓨얼셀, 이 수소 연료 전지 기업에서 좀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기업은 친환경 전력 관련
종목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SK D&D, SK 이터닉스, 아모센스와 같은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할 부분은 미국의 블룸 에너지사와 좀 연계가 됩니다. 우선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룸 에너지와 합작 법인인 이 블룸 SK 퓨얼셀에서 이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하는 우리나라 1차 협력사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연 가장 먼저 부품단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뭐 SK 이터닉스도 최근에 좀 큰 흐름을 보였죠. SK D&D의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연 이 SFC가 좀 부각이 될 때마다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이러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또 연료단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전력 수요와 좀 맞물려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온리움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서 벌써 15%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두산은 최근에 수급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그 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인 격도 있기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두산 퓨얼셀도 있고, 전자 BG 사업들을 통해서도 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결국은 퓨얼셀은 수소 쪽이고, 심지어는 그 전자 BG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AI 쪽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모멘텀이 계속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전력 수요에 따른 내용들도 있고, 심지어는 에너지 수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력 수요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은 그 분위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수소와 관련된 연관도 있기는 하지만, 신재생은 앞으로 그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3월부터 동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매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이탈한 흔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에 대해서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하면은 뭐 금융사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금융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사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지주사 쪽에서는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까지 캐치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두산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 두산의 경우에는 갭 상승 또는 진짜 크게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씩 비중을 이제는 줄여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결국 급등하게 되면은 좀 비중을 일부 줄여주자. 그리고 신규 접근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진짜 말씀처럼 지주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 나오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안고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은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동차 업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 하면은 최근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과 함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간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저께 이제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고가가 27만 7,500원 정도였는데 이제 74년 상장 이후 역사적 최고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이 이제 미국이 쏘아올린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움직임에서 이제 움직임이 EU로 옮겨 붙으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낮아서 이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이제 중국에서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워낙 이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이 청정 운송 수단 박람회에서 수소 상용 밸류체인 확장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소 연료 이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수소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두산도 이제 밸류업 측면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밝혀지면서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또 시장에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주환원 확대에 좀 힘을 싣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요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를 좀 확실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율이 한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이 중국의 관세 전쟁과 또 추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겹포제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현대차 주가를 보면은 아무리 이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해도 이제 지금 접근하기엔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기아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기아는 그래도 한 11만 5천 원, 6천 원대만 와준다면은 아직도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기아가 조정이 올 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코리아 FT도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코리아 FT도 이제 자동차적인 측면으로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약진이 최근에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차가 이 거래일 전에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기아가 연초에 좀 잘 갔어요. 그때 이제 현대차가 그만큼 못 갔는데 기아가 잘 가고 난 이후에 현대차가 또 그다음에 따라왔고 이제 다시 한번 기아를 좀 노려볼 때다라는 의견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네. 사라는 의견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주가에 대해서 특징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업의 특징을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지금 단기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뭐 그 화장품 제조 그 판매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선케어 원료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그 FDA에서 선케어 원료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니까 이 동사와 일본 기업 한 곳이 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7월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게 지금 국내 정책이 아니라 미국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5% 됩니다. 근데 샤넬과 로레알 등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해외 쪽의 활로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38억 원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26% 증가를 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선케어 10대 브랜드에 대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한알련 해제에 따른 또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미국의 그 FDA에서 피부암의 예방 목적으로 선크림 사용을 좀 권장하는 내용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름이니까 선크림 같은 경우는 잘못 발랐다가 눈이 좀 따가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일가 매매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아닌데
보유는 하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선크림 관련주가 최근에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미국향 쪽으로 선크림은 더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무버,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장마감 직전에 현대차와 기아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얘는 미중 간의 갈등의 영향이다.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이번에는 전기차에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이 우선 이 중국에 먼저 칼을 빼들었죠. 관세 장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여러 섹터 가운데 전기차로 그 관세를 조정한 건데요. 이 가운데 살펴보시면 전기차는 100% 인상 관세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나 좀 큰 폭으로 관세를 올린 상황인데요. 많으면 최대 4배까지 올린 상황 속에서 이런 관세 조치를 8월 1일에 좀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 특히나 중국 전기차에 정말 큰 칼을 빼들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도 맞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이 외제차의 임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정말 강력하게 가시화된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로 펼쳐가면서 이 전반적인 관세 장벽이 올라가게 되진 않을지 우려감이 동시에 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혜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차에 비해서는 그 고정비 부담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판매가 이 다른 글로벌 판매 내에서도 5% 비중 좀 상당히 적은 비중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업체들이 중국 판매 비중 30% 넘는 것에 비교해서 이 고정비 부담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이 미국과 같이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특히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 시장 안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배터리나 이런 관련된 부품에도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좀 막히게 돼서 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중동에서 강력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의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보이고 있고 이 미국에 이어서 만약에 유럽도 좀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유럽 시장 안에서 위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좀 그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장품의 인기는 이제 그칠 줄 모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마켓 무버거든요. 지금 2달 내내 화장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품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 그리고 실적 기반 네. 추세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하는 섹터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제 입점해 있는 엘프 뷰티도 한 19%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중저가 화장품이 글로벌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또 수혜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도 다시 또 화장품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항상 오늘은 이 종목이 오르면 내일은 이 종목이 오르고 항상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어떤 화장품 종목을 사도 좀 다 오르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주들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급부상한 대장주가 실리콘2죠.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뭐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 1분기 깜짝 실적을 이후로 이제 연간 실적이 좀 우상향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2의 장점이 다양한 브랜드를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가 성수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더 좀 실적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아누아, 믹순 이런 라운드랩의 제품도 대행을 시작을 했고 또 미주와 유럽 법인 매출이 상승을 주도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 법인 매출이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개척해 나가야 할 시장도 많아서 여전히 성장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급부상한 또 대장이 우리 앞에 반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선크림이죠. 그래서 이제 또 K 선크림이 이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이런 화장품 규제에 대한 법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FDA의 허가를 받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내년부터 ODM 사업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0억 이상의 규모를 투자할 거라고 하고 있어서 일단 화장품 전반적인 섹터 흐름을 볼 때는 대장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앵커님도 그래서 탑픽은 항상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저는 작년부터 탑픽이 항상 아이패밀리 SC였습니다. 뭐 제가 잘 쓰기도 하고 뭐 여성분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죠. 지금 워낙 미국 매출에 초점이 가 있는데 아이패밀리 SC는 뭐 일본 그리고 국내, 동남아 등등 뭐 미국까지 포함해서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조용히 확장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아이패밀리 SC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는 뭐 선크림을 얘기했다면 아이패밀리 SC는 색조 중에도 이제 립 틴트 비중이 한 45%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팝업 행사나 이런 콜라보 행사들도 잘 하고 있고 이런 신제품들도 앞으로도 출시 예정에 있어서 보통 한 번 이 브랜드의 제품을 쓰신 분들은 이제 이탈이 없을 정도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직 그 제품력만으로 또 이제 실적이 개선하는 기업이라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을 굉장히 길게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좀 탑픽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조정이 왔을 때는 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제 쉽게 요새는 조정이 안 맞습니다. 오니까 요즘은 화장품은 조정 시 매수보다는 음봉 시 매수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지속 알겠습니다.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은 참 잡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는 게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화장품이 없다면 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소외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실적 대장주인 실리콘2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크림 대장주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색조 쪽에서의 또 다른 강자 아이패밀리 SC까지 함께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SMCNC입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가쁜 SMCNC?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의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네. 그런 거를 한 번씩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이렇게 흔들릴 때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한다면 두 가지 측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완전히 소외됐거나 기대감이 남아있거나. 그래서 지금 SMCNC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거시적인 내용들이나 외부 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산업적인 부분들은 있지 않을 것 같고 그 내부에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그리고 광고업을 영위를 하는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적적인 모멘텀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SMCNC 그러니까 SM이 그 동사에 대한 그 동사와 키스트 매각을 하려고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심지어 지난 10일 때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위한 그 입찰 제한 요청서 그러니까 RFP라고 하거든요. 이 RFP
FP를 회계법인에 발송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내용들이 구체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각설의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왜 그러냐면 SM 쪽에서 최근에 이제 갤럭시와 SM 지분 전략을 좀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SM 쪽에서는 지금 뭐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 변화가 좀 일어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부분들을 좀 뭔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매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SM, CNC든 키스트 등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통위로부터 매각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 심지어 이제 카카오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든 뭐 떼어낼 것들은 떼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를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는 SMCNC의 경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형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형태도 긍정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1년간 조정받다가 올라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 지금 추세가 전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아래 구간에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만 좀 잘 마무리가 되고 이슈만 나오게 된다 한다면 적어도 2,800원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보다 약 30%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반정미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이상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거의 상한까지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변방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오래 쉬어간 기업들이 그만큼 또 힘이 좋습니다. SMCNC도 그런 측면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 쉬어가기도 했고 최근에 또 중국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엔터 쪽을 가지고 오셨네요.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네, 오늘 좀 비슷한 의견인 그러니까 두 분이 것 오늘 같아요. 좀 잘 통하셨네요. 네, 한한령 뭐 해제 기대감도 있고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저는 조금 이번 주에 코스닥이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서 코스닥에서도 이제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그리고 최근에 어제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엔터 쪽이 앞으로 쭉 상승하는지를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측면으로도 엔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SM, JYP, 하이브가 있는데 지금 가장 선호한 거는 SM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앞에서 흐름이랑 비슷해요. SM, CNC 막 만나보고 이제, 왔고. 네, 최근 이제 카카오 엔터가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이제 조직을 개편 중에 있기에 사실 이제 작년에 한참 이 엔터주의 주가가 좋을 때 S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로 조금 약간 물이 흐려졌다라고 그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 달에 에스파가 선공개된 그 정규 앨범의 슈퍼노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계속 듣고 오는데 네, 주요 음원 차트 이제 1위를 차지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실제 이제 정규 앨범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사실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어제 좀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에스파, 뭐 6월에는 라이즈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엔터주 탑픽은 좀 SM을 추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있고 JYP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이런 엔터사에 비해서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JYP는 내가 조금 진득하게 좀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JYP를 접근 그리고 엔터주에서 좀 빨리 달리는 말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SM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YG는 어떻게 보시나요? YG가 빠졌네요. YG도 이제 네, 이 3, 4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JYP도 모멘텀이 없는 것처럼 사실 YG도 뭐 최근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신인 걸그룹이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 마진을 가져가는 기업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는 반정미 소장님께서는 SMCNC 그리고 윤 대표님께서는 엔터주 가운데서 빠르게 뭔가 상승 탄력을 보고 싶다면은 SM 보자 그리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JYP 엔터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미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개별 섹터에 따른 흐름이 좀 계속 꾸준히 좀 좋았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또 화장품 따는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FPT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서 국내 화장품에도 영향을 줬었고, 뭐 특히 또 한중일 관련된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 통상 협력을 통해서 좀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오늘 좀 급락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반도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5월 1일쯤에 그 엔비디아 관련된 컬 테스트 관련된 좀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개선 기간을 좀 부여했었고 실질적으로 15일간 이제 그에 대한 부적합 관련된 로이터 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SK 하이닉스나 이런 한미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 요인이 좀 굉장히 반사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공정에 대한 변경 이슈나 장비 교체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보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오늘 일부 채널에서도 이런 샘표 식품의 이런 간장 가격을 최대한 27%까지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 관련 음식료 가격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게 되면서 그만큼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음식료 업종에 대한 외국인 수요나 기관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미용기기도 좋지만은 그 미용기기 안에서 2분기 실적을 좀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을 좀 이제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비올이 작년 12월에 브라질 쪽에 실품 X를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3월쯤에 중국 실품 X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출시하자마자 뭐 당장에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여기는 본격적으로 큰 중국과 브라질 시장에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비올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최근에 세렌디아 관련된 소송 이슈가 일단은 합의 완료가 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합의금도 시장의 매출로 이제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2분기 가장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 좀 비올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5월 24일 금요일 시장 마감 3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오늘 파이널샷에서 처음 함께해 주시는 아펙스 파트너의 예병군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 이렇게 금요일 시장 결국 파란불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와, 진짜 뭐 개인만 네, 양 쉽지 시장에서 않다. 네. 좀 매수를 할 정도로 수급도 좀 꼬인 모습이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점증해서 1조 원이 넘었다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장 시작부터 시작했었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납품 관련된 불확실성이 오늘 시장 시작부터 끝까지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외 언론에서 뭐 페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니다, 순조롭게 반박을 한 거죠. 순조롭게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과되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 HBM 관련돼서 이제 그 로드맵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뭐 가져보고 싶고,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어닝 시즌은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같이 좀 이렇게 엔비디아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금리 불확실성까지도 좀 겹치다 보니까 섹터 접근할 때도 좀 시장 전체를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힘을 내지 못하면서 일부 섹터들은 또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오늘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1%대 낙폭 1.22% 하락하며 26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6% 하락하며 8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어떠할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이어갑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4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개인 투자자 1조 원이 넘는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 지금 수급 동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45억 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금요일장 드디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참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FOMC 의사록,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 있었는데 막상 지금에서야 이러한 좀 이슈들을 소화하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도 굉장히 강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어떠한 섹터가 강했을지 먼저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식품 쪽이 강했습니다. 5.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AI 전력 인프라가 5% 이상의 강세 흐름,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꽤 많습니다. 삼형 SNC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결국에는 상한가 걸리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한독도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의 급등세, 우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9%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CJC푸드가 오늘 시장에서 21% 이상 급등세, 대원전선 쪽이 11%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면서 2687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0.8% 하락하면서 83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가 모두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엔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3% 이상의 하락세, 엔비디아 쪽에 HBM을 납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오늘의 두려움이 좀 시장을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76,000원대 이탈하면서 75,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SK하이닉스 낙폭은 어느 정도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이네요. 0.7% 하락세 198,600원대. 어제 시장에서는 20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98,600원대,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늘 시장에서 1,369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국채가 약간 불안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이러한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를 꺾이는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LG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신저가,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1.6% 이상 빠지면서 35만 6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 바로직스가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우선주가 3.7% 이상 빠졌습니다. 다만 이번 주 증시에서 자동차 쪽이 좀 크게 올라오면서 현대차가 이제 시가총액 5위권 안으로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다만 기아는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 지수를 좀 이겨낸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가져갔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2% 하락세 17만 9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포스코홀딩스가 1.5%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는 더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이버가 오늘 시장에서 1.7% 넘게 내렸습니다. 삼성 SDI, 삼성물산, 신한지주까지 일제히 내린 가운데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아주 단단하게 견뎌냈고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계열들은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나란히 2에서 3% 정도 떨어졌고 알테오젠, HLB가 나란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3위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4% 가깝게 상승하면서 19만 3천 원대, 그리고 HLB가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강세 보이면서 5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 이상 상승하면서 33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 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고업부터 클래시스까지, 그리고 미용 안에서도 미용, 의료, 기기 쪽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클래시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는 일제히 오늘 시장에서 1에서 2%, 그리고 HBSP 오늘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7% 이상 빠지면서 삼성전자향이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좀 컸던 하루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 3%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오늘 장을 마쳤는데 참 오늘 쉽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금요일 날 네. 미국 이제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이 흐름이 좀 안 좋으면 네. 그런 이제 투심이 월요일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투심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좀 트레이딩이 필요합니다. 뭐 코스닥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뭐 삼성전자가 6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반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큰 분기점이 지났다는 거를 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주에 큰 분기점이 지났다는 거 23일 전후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났죠. FOMC 의사로 공개됐죠. 매파적이었지만. 그리고 세 번째 금통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가운데 엔비디아까지 실적 발표가 끝났어. 물론 잘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만 강하다는 것도 좀 석연치가 않고 그러면은 앞으로 2분기 어닝까지는 시간 많이 남았는데 시장에서 큰 모멘텀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섹터 관련된 뭐 모멘텀이 있거나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받지 않으면은 참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 부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투심 회복이 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확인할 게 정말 많다는 거, 그런 시장의 특징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특히 오늘 뭐 코스피가 2,700 좀 이탈됐는데 코스닥을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이 전저점이 이탈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조금 빠져서 뭐 달러 기준으로는 뭐 주요국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클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스닥이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장중. 근데 종가 기준으로 8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돌파 못하면은 좀 고점이 낮아지면서 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8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만 투심은 좀 매우 빠르게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뭐 섹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강한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원전이나 방산이나 화장품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일정이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원전은 이르면 다음 주에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6월 11일에는 영국 원전 기업단이 또 한국을 방문합니다. 뭐 7월 달에는 체코 신규 원전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원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방산이 좀 소외된 부분도 있고 이 대통령 방한 일정은 원전과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도 체크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다음 주에 뭐 한중일, 한일중 이렇게 3자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차별화는 좀 유의를 하면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 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 미칠 부분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실적도 엔비디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 어느 정도 큰 분기점은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에서 종목별, 섹터별로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잘 갈 화장품도 원전도 방산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850선 돌파 여부를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오늘도 처음 나와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외도독이 강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로 기사를 내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종가까지 저가로 밀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에서는 어찌됐든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물 때문에 현물을 밀고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대안이 없어요. SK 하이닉스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갑이 아닌 갑에서 조금 을로 떨어진 행동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시총이 갑자기 올라갔고 젠슨 황 쪽에서 삼성을 좀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시고요. 이거를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가시면 돼요. 대안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뭐 SK 하이닉스 물량만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으면 엔비디아의 저런 굴기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 초가 조금 약세를 보인다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결국은 정치적 리스크를 분명히 외국인들이 다시 부각을 할 거예요. 그 정치적 리스크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치적 리스크가 그게 부각이 될 때 이제 주초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결국은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대안도 없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내다 팔았다. 그럼 다시 걷어들여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요걸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이래서 지금 코스닥이 힘이 없고 삼성전자 갖고 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 포인트를 좀 매력적으로 지켜보시는 전략 좀 살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지 다음 주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떤 종목 가져주셨을까요? 네, 오늘같이 힘든 날에도 좀 상승했습니다. 네, 크래프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속 화수목금 캔들상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에 게임업계 영업이익 1위가 크래프톤이었습니다. 무려 이제 영업이익이 3,105억 원을 기록했는데 5년 전만 하더라도 2019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해 1분기에 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 원대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틀그라운드 IP 활용해서 열심히 그쪽에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연간으로 7,500만 장 돌파하면서 역대 가장 많이 판매된 PC 게임으로 다시 한번 등극했을 정도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좀 이쪽에 좀 비중이 좀 치우친 거 아니냐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회사에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한 게임사의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쪽 부분도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중동 모멘텀인데 이번 주 21일부터 이틀간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두바이, 카타르, 도하 등 그래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IR을 했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쪽이 큰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IR이 있었기 때문에도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렇게 IR이 있기 전후로 해서 수급이 좋으면은 그래도 뭔가 IR 정확히 우리가 가서 보진 않았지만 뭔가 좀 좋은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오늘까지 외국인이 12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9위에 올려놓은 을 정도로 수급도 정말 좋은 것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대표작 이게 다크앤다커가 또 모바일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모멘텀이 커질 수 있을 텐데 수급과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거.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1차 매도가는 30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만 9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크래프톤 30만 원 목표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대표님께서도 게임주 가져와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같은 게임들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지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어찌됐든 이 넷마블의 인기가 상당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게 넷마블의 어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좀 조작을 한다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하향 추세를 만들어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하나 생겼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이제 웹툰이죠. 웹툰 뭔지 그거 혹시 보셨어요? 저 못 봤습니다. 게임은 혹시 해보셨어요? 게임을 잘 안 해서. 게임 전혀 안 하시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레벨업이란 그 인기 있는 웹툰을 소재로 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게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게임이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게임주를 저는 지금 K푸드 쪽이 좀 낫다고 보고 있지만 게임주를 들고 온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 결국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페이 투 윈 방식이었거든요. 돈을 지불해야 이길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레이 투 언 방식입니다.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넷마블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넷마블 다음 주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종가상봉 매수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7만 5천 원 정도, 7만 6천 원 정도 잡았고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게임주를 잡아주셨는데 손절가는 어떻게 보실까요? 손절가는 6만 2,700원 아주 짧게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교롭게 두 분 다 게임주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크래프톤과 넷마블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잇따라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과징금이 무거워진 이유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에게 매출액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세진 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정보 보호도 강화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분기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 1,938건으로 작년 4분기보다 22.28% 늘어났고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1.77%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분기 대비 23.24% 증가했으며 서울은 19.65%, 인천은 21.9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보다 수도권의 거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계에서는 GTX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과 함께 친환경 선박시장 공략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양사의 친환경 기술 시너지를 활용한 무탄소 선박 솔루션으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도 제1차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수소 연료전지 분야 R&D 신규 과제 중 200kW 이상급 선박용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양사는 친환경 기술 시너지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친환경 선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메가와트시급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